이렇게 높아졌을 때는 사는 입장에서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파는 입장에서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냐. 이미 마이크로 LED를 통해서 CPO를 한번 구현을 해보자 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테크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안석현의 테크나들이 4월 넷째 주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모리 반도체 소식 하나 하고요. CPU, CPU 이렇게 하나씩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메모리 반도체 장기 공급 계약의 3가지 유형, CT그룹에서 이거를 좀 설명을 한 건데요. 이번 주에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죠. 굉장히 잘 나왔고,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지 막상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는 좀 주가가 내리기도 하더라고요. 야, 이 사람들의 눈높이는 대체 어디가 있는 거냐. 저는 좀 그게 더 신기했습니다. 실적은 다들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테니까 저는 실적보다는 이제 LTA,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서 좀 주목해서 봤는데, 컨콜에서 당연히 질문이 나왔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 어떻게 돼가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과거 LTA와는 다른 다양한 방식의 구조적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대단히 좀 원론적인 얘기만 한 거죠. 그래도 마이크론은 5년짜리 SCA를 했다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한 정보들을 풀었는데, SK는 그럴 마음이 없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런 메모가 돌았습니다. CT그룹에서, 그러니까 증권사죠. CT그룹에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LTA가 어떤 유형으로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의 타입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격 밴드형이 있고, 두 번째가 성급금형이 있고, 세 번째가 캐펙스 분담형이 있습니다. 좀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좀 구성력이 강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구성력이 좀 약하다. 이제 좀 하나하나 좀 알아보면, 가격 밴드형이 뭐냐?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분기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사는 입장에서는 이게 언제까지 오를까 이게 불안한 거고, 파는 입장에서는 언젠간 떨어지지 않을까 이게 좀 불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올라갔다가 내려올 거를 대비해서 우리 가격 밴드를 좀 설정해 놓자. 이렇게 요 사이에서만 계약할 수 있게 가격의 상단과 가격의 하단을 정해 놓으면, 이렇게 높아졌을 때는 사는 입장에서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파는 입장에서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가격이 요 안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A, 첫 번째 타입이라는 거고, 근데 이건 좀 구속력이 없죠. 그냥 가격만 결정을 해놓고 내가 사는 양을 얘기를 해놨지만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배터리 산업에서 리튬 계약 혹은 양극재 계약이 깨지는 걸 보거나, 아니면 한 10몇 년 전에 OCI가 폴리실리콘 계약 깨먹는 거 이런 거 보면, 이 정도 구속력만 가지고는, 이 정도 약속만 가지고는 장기 공급 계약을 담보해주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성급금 방식하고 캐펙스 분담 방식이 있는데, 성급금은 그야말로 이제 전체 물량의 30%를 선지급하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10조 원어치를 메모리 반도체를 사겠다라고 하면, 야, 그러면 3조 정도는 돈을 미리 내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믿고 물량을 확보를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돈을 미리 받아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디스플레이 쪽에는 LG 디스플레이가 애플하고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캐펙스 분담형이 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이 라인을 하나 세울 때, 반도체 라인 하나 짓는데 막 20조가 든다고 하면, 그럼 그 중에 10조 정도를 너가 내라. 그럼 내가 이 라인은 너를 위해서만 사용할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후에 메모리 시황이 안 좋아져서 혹시나 이 라인의 가동률을 떨어뜨려야 되는 시점이 오더라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전용 캐파를 확보하는 거는 애플하고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거래하고 좀 비슷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탕정의 A3 라인이 이제 애플 전용 라인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애플 전용 라인인데, 물론 캐펙스 분담금을 애플이 내지는 않았죠. 하지만 가동률이 일정 이하로 떨어지면 애플이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일종의 페널티 쪽으로 보상금을 주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때 한 몇 년 동안 1조씩 받아갔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런 식으로 구속력을 또 걸 수가 있습니다. 최근 시황을 이제 고려하면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이제 A 조건으로 계약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는 굉장히 구속력이 약해서 나중에 딴소리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B나 C를 할 것 같고, 혹시나 C를 한다면 삼성 디스플레이의 방식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캐펙스는 내가 다 하고, 깔끔하게 내가 다 하고, 안 사갈 경우에, 가동률을 떨어뜨릴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는 이런 식의 방식도 가능하다. 요거나 요걸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네요.
다음은 사피엔 반도체가 마이크로 LED 기술로 CPU 구현 가능성을 타진한다는 뉴스입니다. 이번 주에 사피엔 반도체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었는데 벌집 모양 픽셀 구조의 레도스 백플레인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도스 백플레인이라고 하면 지금 요 스마트 글래스에서 화면을 표시해주는 요게 이제 레도스 디스플레이죠. 실리콘 백플레인 위에다가 LED를 올려서 그거를 프로젝션 방식으로 쏴주면 여기 안경 앞에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뜹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생긴 건 아니고 여기 이렇게 생긴 거죠. 이 아래쪽이 굉장히 작죠. 그리고 이 뒤에 각 픽셀들을 컨트롤 해주는 백플레인이 필요한데 CMOS 백플레인이 필요한데 그거의 모양이 화소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겁니다.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백플레인을 개발했다. 이게 굉장히 공간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벌집 모양이라는 거는 이 버려지는 공간이 없잖아요. 서로서로 오밀조밀하게 붙어가지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간 배치를 하기 때문에 UXGA 플러스급 1600 곱하기 1200급 해상도를 구현을 할 수 있다. 기존에 작년에 나왔던 메탈 레이벤 디스플레이라고 있었죠. 거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의 해상도가 한 600 x 600 정도 됐었거든요. 600 x 600이면 36만 픽셀 정도 되는 거고 이거는 요 곱하기를 계산해보면 192만 픽셀이죠. 192만. 이번에 개발한 게 작년에 나왔던 메탈 레이벤 디스플레이보다 한 5배 정도 해상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했던 건 사실 그것보다도 사피엔 반도체가 이 허니컴 구조의 픽셀을 통해서 이 백플레인을 CPU에 사용할 수 있다. CPU라고 하면 우리가 코 패키지드 옵틱스라고 해서 요즘에 실리콘 포토닉스 엄청 유행하잖아요. GPU와 GPU 그리고 AI 서버와 AI 서버를 서로 연결할 때 우리가 광통신을 보통 이용을 하는데 그 광통신 칩을 서버 바깥에다 꽂는 게 아니라 패키지, 그러니까 반도체 패키지 안까지 끌고 들어와서 반도체 바로 옆에 한번 배치를 해보자. 그러면 그 구리선을 통해야 되는 그 광통신으로 들어와서 서버 밖에서 반도체 앞에까지는 구리선을 통해서 오잖아요. 근데 그 구리선을 통해서 신호가 전달되는 경로를 최대한 축소해보자 라고 하는 게 이제 CPU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그 CPU 기술에 마이크로 LED, 특히 레도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사피엔 반도체의 주장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사피엔 반도체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게 없던 개념은 아니에요. 기존에 SK 하이닉스가 지분 투자를 했었던 미국의 아비세나라는 회사, 아비세나 이거 한번 궁금하시면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구글에 아비세나라고 검색해 보시면 이미 마이크로 LED를 통해서 CPU를 한번 구현을 해보자 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스타트업인데 SK 하이닉스가 시리즈 B 펀딩에 이미 투자를 했어요. 제가 요거는 안테나 시간에 한번 얘기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이제 컨셉트 사진을 보면 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벌집 모양으로 마이크로 LED 어레이를 배치를 해서 요걸 통해서 한번 GPU와 GPU 사이에 통신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 아비세나의 컨셉트거든요. 요거랑 지금 픽셀 구조가 일단 겉에서 보는 픽셀 구조의 생김새가 좀 비슷하죠. 어쨌든 간에 이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굉장히 업계에서 트라이 해볼 만한 기술로 이제 통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게 한계는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CPU, 그러니까 실리콘 포토닉스에 사용하던 그 광통신에 쓰던 광원이 보통은 레이저 다이오드를 쓰거든요. 그 인디움 포스파이드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레이저 다이오드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빛이 출력도 높고 직진성이 좋아서 멀리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오프보드, 그러니까 반도체가 실장되어 있는 그 보드를 넘어서는 거리까지 가기에는 이 레이저 다이오드를 쓰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지금 여기 이건 아비세나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아비세나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이크로 LED를 하는 거는 뭐가 좋냐, 그거보다 좀 짧은 거리, 그러니까 온보드죠. 그러니까 보드 안에도 여러 개의 반도체가 있죠. 요즘에는 보통 GPU가 2개가 붙고 CPU가 중간에 하나 붙는 이런 식으로 보드에 여러 개의 반도체가 붙어 있는데 그 반도체들 간에 통신하는 데는 마이크로 LED가 훨씬 더 유리하다. 어떤 측면에서?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분화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예컨대 단거리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보드 안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마이크로 LED로 하고, 그리고 보드를 벗어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은 기존처럼 레이저 다이오드를 쓰는 뭐 이런 식의 접근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에이전틱 AI가 창출하는 CPU 수요에 대한 계량적 숫자. 저는 이런 걸 계산해보는 걸 대단히 좀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에이전틱 AI가 나오면서 CPU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알려진 사실이죠. 실제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될 건지가 좀 숫자로 잡혀야 우리가 앞으로 모든 걸 추정해볼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좀 계량적인 추정을 모건 스탠리에서 했습니다. 이제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인텔하고 ARM이라는 회사의 주가를 보면 요즘에 무지막지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인텔의 주가가 어쩌면 26년 만에 최고 기록 깰지도 모르겠다. 이번에 깼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제 종가 기준으로 82.57달러가 나와서 2000년도에 세웠던 75달러 기록을 깼어요. 26년 만에 깼습니다. 그리고 암은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고만고만한 주가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 이 마찬가지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주가가 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CPU 산업 하면 인텔하고 AMD를 붙여서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암은 좀 노는 물이 따로인 것처럼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구분이 되냐 그러면 일단 우리가 CPU라고 하는 거에 큰 기술 계열은 큰 갈래는 시스크 계열이 있고요. 리스크 계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앞에 시스크의 C가 컴플렉스예요. 컴플렉스라고 하는 건 복잡하다는 뜻이죠. 그 리스크의 R은 reduced입니다. reduced. 뭔가 감소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시스크는 이름 그대로 굉장히 복잡한 명령어를 수행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성능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그만큼 부하도 좀 많이 걸리고 그만큼 에너지 소비 효율 측면에서는 좀 불리한 측면이 있는 기술입니다. 그걸 이제 인텔하고 AMD가 X86 아키텍처로 이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X86 아키텍처라 그러고 이 리듀스드는 그야말로 복잡성을 좀 많이 덜어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이지만 그동안에는 뭔가 이 시스크에 비해서 성능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동안에는 스마트폰에 좀 많이 썼었어요. 스마트폰은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보면 이제 컴퓨팅 파워라고 하는 게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런 이분법이 있었습니다. 시스크는 성능이 좋기 때문에 서버 혹은 PC나 노트북 쪽에 써야 되고 리스크는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이런 데 써야 된다 하는 이분법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이분법이 사라졌어요. 같은 서버 시장 안에서 시스크와 리스크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텔 AMD의 경쟁이 아니라 서버 시장에서 인텔 AMD의 경쟁이 아니라 여기에 ARM이 또 가세를 하고 있고 뭐 언젠가는 리스크5 진영도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회사들이 공급하는 CPU라는 게 앞으로 어느 정도의 시장을 창출하게 될 것이냐 이게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예측을 한 건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2025년 연말을 기준으로 전체 CPU 시장의 크기라고 하는 건 240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5조 원쯤 되죠. 근데 이게 2030년에 가면 최소 800억 달러에서 많게는 1100억 달러까지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118조에서 162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5배쯤? 한 4배에서 한 5배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인데 그거의 상당 부분은 일단 헤드노드 CPU라고 하는 게 채워주고 여기 보면 연한색이 헤드노드 CPU라고 돼 있죠. 헤드노드 CPU라는 건 이 AI 데이터 센터 안에서 여러 자원들을 컨트롤 해주는, 오케스트레이션 해주는 그런 CPU라고 보면 되고 근데 한 가지 변수가 있죠. 그 변수는 요 위에 있는 좀 진한 갈색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 이 부분은 인크리멘털 CPU라고 하는데 이 인크리멘털 CPU는 여기 붙어있는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베라루빈 플랫폼이잖아요. 엔비디아에서 내놓는 베라루빈인데 이 베라루빈에 보면은 이 베라라고 하는 CPU가 중간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여기 한 개 붙어 있는 걸로 나와 있지만 에이전틱 AI가 계속 고도로 발전하면서 추론의 양을 늘리려 그러면 이게 여기에 한 2개쯤 붙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이제 1대1로 붙는 거죠. GPU 하나에 CPU 하나 이런 식으로 붙게 되면 앞으로 시장을 계속 리딩을 할 거고 그러면 이만큼이 아니라 이만큼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인크리멘탈 CPU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을 잡기 위해서 인텔과 AMD, ARM 요 세 개 회사가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AMD는 좀 처지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AMD는 사실 좀 그렇죠. GPU 부분에서는 엔비디아한테 좀 밀리고 CPU 부분에서는 인텔하고 ARM에 좀 밀리고 이런 상황이라서 계속 좀 넛크래커 상태로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PC용 CPU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비등비등하죠 요즘에. 하지만 서버용 시장에서는 아직도 좀 갈 길이 멀다.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인텔이 지금 CPU를 이제 잘 팔기 시작했고 앞으로 계속 이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돈을 잘 벌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잘 버는 돈으로 무엇을 할 거냐? 결국은 파운드리를 살려내겠죠. 지금 파운드리 아직도 되게 적자 상태인데 이제 CPU에서 뭔가 현금 창출을 하게 되면 그거를 파운드리 쪽에 많이 투여를 할 수 있는 여력도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하고도 좀 사이가 좋은 것 같고 테슬라의 테라팹 이쪽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죠. 이게 삼성전자 파운드리에는 좀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뭐 사실 TSMC에서 넘쳐나는 물량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좀 다 삼성이 받는다는 보장이 있었던 건 또 아니지만서도 만약에 인텔이 좀 되살아난다? 그럼 이제 또 그게 2개로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인텔로 가기도 하고 삼성으로 오기도 하고
뭐 그런 식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AI 쪽에 패권을 계속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인텔 파운드리가 분명히 잘해줘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TSMC나 삼성전자 파운드리만 믿고 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마 음으로 양으로 계속 도움을 줄 거고 거기에 CPU 시장이 살아나면서 재무 여력까지 생긴다.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삼성도 지금 메모리에서 좀 벌어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파운드리에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캐파에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좀 지분 투자나 아니면 적극적인 M&A를 통해서 요소 기술들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